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으로 카이스트의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에서 근무 중인 정화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단은 자폐증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폐증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자폐증과 성별이라는 주제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폐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왜 자폐증은 남성이 많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폐증은 그 어떤 질병들보다도 남성과 여성의 발병률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5배나 많이 자폐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자폐증의 발병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폐증이란 2013년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개정이 되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따로따로 질병으로 분류하던 질병들을 하나의 커다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묶었고요. 이 질병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비율이 높은 자폐증이 있고요. 그리고 자폐증과 증상은 유사하지만 발병 시기가 좀 다른 소화기 붕괴성 장애, 그리고 자폐증보다는 증상이 조금 덜 합니다. 전반적 발달 장애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사회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느 한 방면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묶어가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비율이 높은 자폐증이란 사회성이나 사회적 소통이 부족하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제한적인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행동, 이런 증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진단은 24개월 전후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화기 붕괴성 장애는 3, 4세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언어 기능과 사회성이 상실이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되고 3, 4세까지 자기가 습득을 했던 언어 기능이나 놀이 기능들, 운동 기능들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반적 발달 장애는 역시 3세 이후의 증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자폐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증상들이 사회성 문제, 언어 문제,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그 증상들이 진단의 역치보다 좀 약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그런 경우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것도 3세 이후의 증상이 관찰이 되는데 사회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지능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했던 위인들 중에는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이런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증언들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은 아마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었을까 의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이런 분들이 아마 아스퍼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사회성 문제와 그리고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의 문제,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 이 3개의 증상을 모두 보여주게 되면은 자폐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3세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 소화기 붕괴성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 증세가 역치이하일 경우에는 전반적 발달 장애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성과 집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 증상을 아스퍼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폐증이 발현되는 예를 그림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폐증 환자들은 상대방의 대화, 표정, 제스처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의미와 그리고 표정 그리고 이제 제스처들 이러한 정보들을 일반인들은 이 친구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그러면 나도 안녕이라고 반갑게 인사를 해야지 라고 그렇게 빠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표정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싫은데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좋을까 나쁠까?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할까? 그리고 내가 주는 정보가 충분한가 부족한가? 계속 생각을 맴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편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그 생각들이 귀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 나는 기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 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답을 상하이에 있는 모브레이 트레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사람들과 관심이 불편해지고 그 관계가 악화되는데요. 이게 점점 그렇게 발달이 되다 보면은 결국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분야에만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증의 통계를 보면은 이거는 미국 기준이고요. 자폐증 환자가 가족에 한 명이 있을 때 그 환자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1년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큰 질병이죠. 그리고 발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만 350만 명 이상이 현재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이 통계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의 발병률이 높고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보다 5배 이상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신질환과 성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들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한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발생하는 질병들, 저희가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정신 질병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많이 그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폐증은 남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테지만 ADHD 이것도 남성이 높고요. 조현병 역시 남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독증, 말더듬, 틱장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발달장애 범주 안에 있는 거고 남성들이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정신질환들 이것들은 또 재밌게도 여성들이 많이 그 발병을 한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그리고 공황 같은 이런 장애들 그리고 PTSD라고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들은 여성이 또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질환 분류 중에 퇴행성 뇌질환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편향을 보이지는 않고 어떤 질병은 여성이 많고 어떤 질병은 남성이 많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많고 파킨슨이나 루게릭병 이런 것들은 남성이 많고요. 이런 통계들만 보아도 확실히 성별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된다면 발병의 원인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자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자폐에서의 성별 간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 범주들을 보면은요. 먼저 이제 좀 비과학적인 내용이죠. 동일한 진단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을 진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뇌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뇌가 아예 다르다.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진짜 확실하게 다른 한 가지, 바로 성염색체와 성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이 발병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자폐에 관련된 가설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가설이 여성 방어 효과 가설과 극단적 남성 뇌 이론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실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간략한 배경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진단 기준이 문제다라는 시각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이게 이제 다 자폐증을 진단하는 기준들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좀 더 반복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심사를 보았을 때도 남자아이들이 어느 한 가지에만 더 집착하는 관심사를 더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만 보아도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진단 기준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발병률의 차이가 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뇌 구조적 차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뇌가 어디가 주름이 져 있고 주름이 더 깊고 몇 개가 있고 이런 연구들은 좀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거는 이제 이 겉으로 봤을 때 뇌가 아니라 뇌의 속을 보았을 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뇌의 하이포탈라모스라는 영역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해서 프리옵틱 에어리라는 곳을 확대해서 보면은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약간 이제 그 세부적인 구조에서 크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크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프리옵틱 에어리아 외에도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와 엑손 파이버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주고받는데요. 그럼 파이버의 굵기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남성은 여기서 여기로 오는 파이버가 굵고 여성은 좀 얇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에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뉴런은 여러 가지의 가지를 뻗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브랜칭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장 명확한 차이인 성염색체와 성호르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은 XX 크로모솜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XY 크로모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남성에게만 있는 이 Y 크로모솜에 이 SY라는 유전자가 정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은 이 Y 크로모솜이 없기 때문에 난소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성호르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성호르몬은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남성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기가 관찰되는 태아 시기부터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서 태어난 직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자폐증에서 크리티컬 윈도우라고 중요 시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병이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는 시기 이게 일치한다라는 이 관찰을 통해서 아마 이런 성호르몬이 자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자폐의 원인은 무엇이고 현재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은 여긴 아직 저희가 이제 그 100% 자폐 환자를 보았을 때 아직 절반 정도인 41% 정도는 저희가 아직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9%는 유전자적인 원인이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원인 가설이 우세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배제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럼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태아 때 뭐 감염이나 대사 영양 독성, 스트레스 같은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유전적 원인이 우세하다라고 그 과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유전적 원인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유전자냐 이거를 또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게 밝혀져 왔고 이 부분이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 CHD8이라는 유전자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단일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자폐증에 발병한 경우의 환자들, 그 환자들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 케이스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폐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았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행동요법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요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숭이를 행동적으로 훈련시키는 거랑 비슷한 치료가 아니냐. 그래서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정말 정서적으로 자기가 공감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만 치료가 된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가능한 거는 행동요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물치료법이 전무하다는 건데요. 자폐증이 이렇게 발병이 많이 되고 굉장히 오랜 역사가 되었지만 아직 약물 치료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학자들도 깊이 책임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성별 차이에 대한 가설 두 가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가설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방어 효과 가설인데요. 자폐증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적 변이가 이렇게 축적이 됨에 따라서 남성은 어떤 시점에서 자폐증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여성은 더 많은 변이가 필요하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발병된 환자들 차이가 5대 1이라는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성은 왜 남성보다 더 많은 변이가 있어야 하는가? 이 차이, 발병 시점의 차이 간에 어떤 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폐를 방어하는 기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적 남성 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먼저 여성 방어 효과 가설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여성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덜 발병한다라는 가설이고요. 이 극단적 남성 뇌 이론은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처음부터 다르다입니다. 다르다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뇌가 극단적인 남성의 뇌가 되면은 자폐증의 발병을 하게 되고 여성이 발병을 하게 되려면은 먼저 남성적인 뇌로 한번 변하고 한 번 더 극단적 남성의 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발병률이 낮다는 가설입니다. 이 두 가지 가설 다 현재 그 성별 차이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설들을 토대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자폐 발병률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면은 자폐의 원인뿐 아니라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연구한 여성 방어 효과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가설은 그 차세대 염기서열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환자들의 유전자적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가설입니다.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돌연 변이가 여성 환자에서 더 많이 관찰이 되고요. 증상 또한 여성 환자가 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성이 발병하려면 더 많은 변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발병 시점 차이 간에 여성 방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만약 공통적인 여성 방어 효과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거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을 해서 치료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자랑스럽게도 그 메인 뉴스에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CHD8이라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가 변이된 환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일 유전자 변이로 발병하는 자폐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환자들은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다들 머리가 커지는 대두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도 기형이 약간 보이고 소화기관 문제도 좀 보이고요. 재밌는 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입니다. 그리고 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84%가 남성 환자고요. 여기서도 남성 편향적인 발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HD8이라는 유전자는 크로마틴 리모델러입니다. 저희 몸속의 DNA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히스톤이라는 구조의 DNA가 두 바퀴 반씩 칭칭 감겨져서 잘 쌓여져 있는 구조인데요. 이 크로마틴이라는 구조는 이렇게 콤팩트하게 뭉쳐져 있거나 이렇게 좀 풀려 있는 유크로마틴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의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로마틴이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전자가 발현되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콤팩트하게 있을 때는 유전자가 발현이 잘 안 되는 상태고요. 이렇게 크로마틴의 구조를 이렇게 뭉쳤다가 풀어줬다가 이거를 조절을 하는 것들이 크로마틴 리모델러입니다. 그리고 CHD8이라는 유전자의 플레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로모도메인, 헬리케이즈 DNA 바인딩 프로틴 8이라는 프로틴인데요. 크로모도메인은 이 히스톤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도메인이고, 헬리케이즈는 DNA의 더블 헬릭스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DNA에 바인딩하는 프로틴.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틴 구조를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저희는 환자 변이가 도입된 생쥐 모델을 이용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쪽 그 상동 염색체에 한쪽만 변이가 일어난 상태를 저희가 헤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쪽이 모두 다 변이가 일어나면 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자이고트, 헤테로자이고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환자 변이를 도입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환자와 같은 변이가 생긴 DNA를 합성을 하고 그거를 유전자를 치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생쥐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생쥐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 실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기에 엄마와 분리를 시켜 놓으면은 이 작은 그 아기 생쥐가 엄마가 없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엄마를 찾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게 쥐는 초음파를 내게 되는데요. 그 초음파를 측정을 했을 때 변이가 일어난 수컷 쥐에서는 그 대조군보다 더 많은 초음파 울음소리를 내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컷 돌연변이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미와의 접촉하는 정도를 볼 수 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생쥐는 이제 아직 젖을 못 댄, 그러니까 약간 어린 시기의 쥐입니다. 이 쥐를 엄마와 분리를 해놨다가 이런 실험 공간에 다시 노출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후각을 통해서 엄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와 접촉하는 시간 정도를 보았을 때 그 수컷 돌연변이는 대조군보다 더욱더 많은 시간을 엄마와 접촉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여성 돌연변이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실험과 이 실험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쥐는 엄마와 분리를 시켜 놓았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면서 엄마를 찾는 행동이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폐증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복 행동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이 생쥐들은 자기의 털을 이렇게 다듬는 행동, 그루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수컷 돌연변이는 훨씬 더 많은 그루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컷 돌연변이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 실험들이 수컷 돌연변이 특이적인 자폐 유사 행동 변화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쥐 모델에서 암컷과 수컷의 분자적인 차이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다면은 그게 아마 여성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 엄마와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을 때 굉장히 불안함이 높아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와 같은 실험 방법을 통해서 어미와 분리를 해 놓았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줄은 수컷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암컷쥐입니다. 이 수컷쥐의 뇌 활성화를 보았을 때 이 오른쪽이 어미와 분리를 해 놓았을 때인데요. 그 뇌의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반면 암컷쥐들은 여기 활성화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하나 있는 그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수컷쥐들이 이러한 증가된 활성도가 좀 자폐와 유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반면에 암컷 돌연변이들은 정상적인 활성도를 보였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뇌 활성도 조사는 약간 간접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느냐 감소되느냐 그 정도를 보는 거고요.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해서 실제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었는지 보고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에 보이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세포들인데요. 이 신경세포들의 전극을 꽂아가지고 세포들의 활성화를 보았을 때 수컷 돌연변이들은 억제성 뉴런의 활성화가 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성이 감소가 되었으니까 전반적인 흥분 억제 균형이 올라가게 되죠. 반면에 암컷 돌연변이는 억제성 뉴런의 활성화가 반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제가 크니까 흥분 활성 균형이 낮아지는 게 되고요. 이렇게 반대 방향의 흥분 억제 균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실험으로 반대 방향의 흥분 억제 균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흥분 억제 균형은 자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폐증 환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뇌의 여러 부분이 한꺼번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정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신체에 이제 어떤 감각이든 어떤 소리, 시각이든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뇌에서는 이러한 억제성 뉴런들이 이 정보를 필요 없는 정보는 없애고 중요한 정보는 살리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이 친구가 안녕했을 때 그 정보를 빨리 프로세싱해서 나도 반갑게 안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그 자폐증 환자들은 이 부분에 아마도 문제가 있어서 그 정보들 처리가 늦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잘못 처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러한 뇌 활성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분자적인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서 RNA 시퀀싱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HD8은 크로마틴 구조를 조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돌연변이 쥐들에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과발현되고 더 적게 발현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 수컷 돌연변이보다 암컷 돌연변이에서 더욱더 많은 유전자적 변화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유전자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지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했을 때 여성 돌연변이에서 이렇게 발현이 변하는 유전자들은 대부분 미세 소낭과 세포 외 기질과 관련된 유전자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세 소낭은 세포 밖에서 세포와 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의 기질은 저희 세포들만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세포들을 구조적으로 지지를 하고 기능을 조절을 하는 그 세포 외부에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진짜 여성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게 그와 관련된 요소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했습니다. 남성에서 증가되는 유전자, 감소되는 유전자, 이것들은 기존에 알려진 CHD8의 타겟 유전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컷 돌연변이에서도 감소되는 유전자들은 거의 대부분 CHD8의 타겟 유전자였는데요. 재밌게도 증가되는 유전자들 중에는 더 많은 부분이 CHD8의 타겟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성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되는 유전자들은 여성 특이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색 그래프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다시 기능을 조사를 했을 때 앞에서 보았던 미세 소낭과 세포의 기질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들이 여성 특이적으로 방어를 자폐로부터 방어를 하는 요소들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연구의 결론은 남성이 CHD8의 변이가 생겼을 때 대체적으로 환자들에서 보여지는 유전자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고요. 이것이 흥분 억제 균형을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자폐와 유사한 행동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반면에 여성 돌연변이는 암컷 돌연변이 특이적인 방어적인 기작을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흥분 억제 균형을 반대로 억제를 시켰고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고 이 여성 특이적인 이 방어 기작 이것들이 아마 치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뭐 어려워서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시는 것이 물병이 많아요. 아니 발병 원인이 네. 그 유전적이고 환경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환경이 무슨 환경이 어떻게 해서 환경이? 환경은 이제 태아 때 환경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아 때 엄마가 감염이 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중독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양수를 통해서 태아 교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병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 뭐 약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명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수명이요? 자폐 환자들의 수명이요? 자폐증 환자가 네. 사는 그 기간 어느 정도 사나온 그게 이제 정상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명 외에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속 자폐증 환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명이 원래부터 짧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간 짧긴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자기 수명이 짧았던 건지 자폐 환자로 어렵게 살아가면서 쌓여왔던 데미지 때문에 짧아진 건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피아노를 유별나게 잘 치거나 네, 맞습니다. 다른 건 다 산만한데 네. 피아노를 잘 치고 아니면 그림을 유난히 잘 그린다거나 그런 거를 캐치해서 지도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본인이 좋아해서 부모들이 뒷받침해서 그런 거겠죠? 시작은 본인이 관심이 먼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서포트를 해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옛날부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정신 이상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여가 됐나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보여드린 통계 중에요.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우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일부분의 유전자적 원인을 보면은 엄마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니고요. 태아가 스스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태아에서 자체적으로 발달한 돌연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유전자적인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유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유전이 됐을 때 그때 발병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거의 99.9% 똑같다가 어떤 한 부분들이 하나씩 서로 틀린데요. 그러한 것들이 엄마와 아빠가 만났을 때, 그리고 굉장히 희귀하게 이제 틀린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틀린 유전자들 두 개가 만났을 때 그때는 조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성동본 혼인 금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과의 관련성을 찾자면은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유전자는 아니고 그렇게 희귀한 유전자가 변이가 된 상태로 만나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은 아마 유전적인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폐아를 연구를 하면 자폐아를 대하시고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집안이 대체적으로 어떤 집안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말씀 데리고 사는 집안이 어떤 가정인지는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통계가 그런 거 나온 거 없어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제 기초적인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단이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이 있으실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 그 자폐증 환자 이게 뭐 각 나라마다 틀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재밌는 게 전 세계의 어떤 지역이든 어떤 인종이든 그리고 의료 수준이 높든 낮든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겁니다. 국내 자폐증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 그 숫자는 모르겠고요. 발병률은 1.5에서 2%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운 증후군은 유전자 변이인데요. 어떤 크로모솜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상동 염색체로 네네 유전자가 두 쌍씩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가 하나가 더 생기거나 하나가 없거나 이런 경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그럼 지금 현재 행동요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분자적 치료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행동 치료 쪽으로는 그것도 역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는 수도 있어요? 완치는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안 돼요. 개선은 되긴 하죠. 하나는 내릴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제 직장 동료 애가 이제 자폐증 걸려가지고 네. 부모가 되게 좀 많이 좀 이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쥐 말고 이제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임상 실험 이제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발전된 좋아진 모습 뭐 그런 실험 같은 거는 좀 네, 일단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알려진 유인원 실험들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인원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쥐로 하는 실험이 현재는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어떤 이제 기초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FDA의 승인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직 이제 환자의 임상에 쓰일 만한 그런 타겟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개의 큰 가설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극단적 남성뇌 이론입니다. 이 극단적 남성뇌 이론은
이 영국에 계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컨셉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뇌가 처음부터 다르다. 그 증거를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 남성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성이 여성보다 부족하고 언어적인 스킬이 부족하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자폐증의 진단 기준이 되죠. 근데 일반적인 남성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그런 특성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극단적으로 발현되게 되면은 자폐증이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한 번 더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남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폐증 발병률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컨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증거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얼굴에서부터 남성화가 보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백인 기준으로 얼굴의 여러 부분들의 스코어링을 통해서 가장 여성적인 얼굴, 가장 남성적인 얼굴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만들었고요. 이 스코어를 토대로 해서 자폐증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남성이 이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는 데 반해서 자폐증 남성은 굉장히 극단적 남성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이 이 정도에서 점수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성 자폐 환자는 조금 더 남성화된 얼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얼굴 남성화는 과학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호르몬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제 사후 신체 기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폐증 환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기증된 뇌에서 실제 자폐증 환자의 뇌에서 어떤 유전자적인 발현 차이가 있는가 보았을 때 재밌게도 그 남성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 기준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남성과 일반적인 여성이 이제 사후에 여성과 남성이 어떤 유전자적인 차이가 있는가 보았을 때 남성은 여성들보다 이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이것들은 신경세포는 아니고요. 신경세포 주위에 있는 신경교세포라고 합니다. 그런 세포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여성보다 많이 발현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여성은 약하긴 하지만 남성들보다 신경세포, 그 세포의 유전자가 조금 더 많이 발현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보고가 또 있고요. 그러면은 신경교세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쥐입니다. 이제 변이가 일어난 쥐도 아니고 어떤 질병 모델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쥐들을 보았을 때 수컷 쥐들이 암컷 쥐들보다 이런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신경교세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활성화되어 있는 신경교세포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교세포들이 수컷에서 숫자적으로도 더 많지만 그 암컷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도 더 많지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신경교세포들도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의 특성은 이 프로스타글란딘 2라는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합성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거를 암컷 쥐에게 투여를 하게 되면은 그 수컷 쥐만큼 신경교세포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교세포 간에 분명한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호르몬과 중요 시점을 보았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폐가 발병하는 시점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다른 성호르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토스테론의 산물인 프로스타글란딘 2에 의한 신경교세포의 조절 모든 게 이제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남성 뇌 이론의 현재까지 연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신체적 표현형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남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신경교세포에서 있다. 유전자적인 발현 차이가. 그리고 뇌에서 직접적으로 보았을 때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신경교세포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리고 중요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현재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략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태아 때 암컷 쥐들은 XX 크로모좀을 가지고 있고 난소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수컷 쥐들은 XY 크로모좀을 통해서 정소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소가 생기면서부터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이 높아지고 생후 며칠까지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이 높아진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높아진 테스토스테론은 에스트라디올 그리고 그 밑에 프로스타글란딘 E2를 통해서 뇌에서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신경교세포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더 활성화되어 있는 신경교세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경교세포들의 차이가 결국에 어른이 되었을 때 여성 특이적인 행동, 남성 특이적인 행동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글리아는 어떻게 남성 뇌를 만들고 어떻게 여성 뇌를 만드는가 보았을 때 마이크로글리아는 간단히 생각하면은 뇌에 있는 면역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면역 관련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신경교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패스를 통해서 남성화된 뇌, 여성화된 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에서 이게 관찰이 되느냐?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생쥐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자에서 보았을 때 환자가 이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뇌를 이렇게 열어본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신경교세포들의 활성을 볼 수 있는 다이를 이용을 해서 뇌 이미징을 한 겁니다. 보았을 때 환자 그룹은 그 일반인들 그룹에 비해서 여러 브레인 리전에서 신경교세포들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증가가 되어 있지만 낮은 그룹도 있고 높은 그룹도 있죠. 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나눠서 자폐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신경교세포들의 활성이 높은 환자들 그룹에서 더욱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교세포와 오티즘, 자폐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치료할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헤테로자이고트 마우스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호모자이고트 마우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헤테로자이고트 마우스를 이용하게 된 게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실험실에서 까만색 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쥐를 통해서 호모자이고트를 만들면은 거의 태어나지 않고 태아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잡종 교배를 하면은 조금 더 잘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잡종 교배를 통해서 거의 멘달리언 레시오의 정상적인 멘달리언 레시오에 육박하는 이 뮤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뮤턴트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봤던 그 쥐 모델보다 이 쥐는 조금 더 자폐증과 관련된 표현형들을 많이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생쥐 모델은 굉장히 이제 대두증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수컷쥐와 암컷쥐가 모두 약간 몸무게는 떨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이거를 측정을 하였을 때 굉장히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뇌를 꺼내서 이런 방식으로 사이즈를 측정을 했을 때도 남성의 수컷의 뇌 그리고 암컷의 뇌가 모두 다 커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폐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가 보았을 때 쥐들은 이제 이런 깔집 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땅을 파는 행동, 이거는 자연적인 행동이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성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제 방을 3개를 만들고 한쪽 방에는 처음 만나는 쥐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쥐가 어떤 방에 더 많이 머무는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수컷쥐들과 암컷쥐들이 이 디깅이라는 땅을 파는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둘 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성 테스트를 보았을 때는
그 일반적인 수컷 쥐들이 이제 새로운 친구가 있는 방, 그 방에 많이 머무르는 데 반해서 이 돌연변이가 된 수컷은 어떤 프리퍼런스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암컷 쥐들은 일반적인 쥐들은 재밌게도 프리퍼런스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컷 쥐들끼리는 이제 처음 보는 애들끼리는 싸우기도 하고 제가 누군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접근을 많이 하지만 암컷 쥐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돌연변이를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친구가 있는 방에 굉장히 오래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사회성이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폐 진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폐가 맞느냐? 그래서 수컷쥐들은 자폐고 암컷쥐들은 오히려 사회성이 좋아졌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재밌게도 그러면은 이 두 쥐가 보이는 어떤 분자적 차이가 있다면은 사회성으로 올려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선 실험과 비슷하게 전사체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갓 태어났을 때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된 쥐의 뇌에서 RNA 전사체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부 합쳐서 90개의 샘플을 전사체 분석을 했고요. 전사체 분석 값이 한 샘플당 요새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90개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글리아 관련된 유전자 변화를 보았을 때 수컷 돌연변이와 암컷 돌연변이가 모두 태어난 직후 마이크로글리아 관련된 유전자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극단적 남성 뇌 이론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돌연변이 수컷쥐들은 일반적인 수컷들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마이크로글리아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남성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성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암컷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글리아가 증가되긴 했지만 극단적인 남성뇌까지는 가지 못하고 남성화되었다 라고 저희가 가설을 세웠고 그러고 나서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그 결과가 꼭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암컷 돌연변이는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진 것처럼 나타났는데요. 이 그래프가 일반적인 수컷 쥐들의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들은 남성화되었고 암컷들은 수컷화되었고 수컷들은 극단적인 수컷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생후 이제 며칠간 크리티컬 윈도우라는 이 시점에서 호르몬적 조절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글리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성적인 뇌, 남성적인 뇌, 여성적인 뇌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극단적인 남성화가 된 저희 수컷 돌연변이를 수컷화시키고 그리고 수컷처럼 되어 있는 여성 돌연변이의 뇌를 여성화시키면은 그 행동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의 치료 가능성 제시에 대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강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면은요. 먼저 자폐증은 희귀 질환이 아닙니다. 발병률이 1.7%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질병이고요. 그래서 자폐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그보다 더 큰 가족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분명히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매체들도 많이 발달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신데요. 그래도 아직도 부모의 케어가 잘못되어서 아이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비난 같은 것도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희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또는 환경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이것만 딱 말씀드리면 이것도 부모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닌 태아 스스로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들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감염이나 중독, 뭐 영양 이런 문제들이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 약물조차 하나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과학자들이 많은 책임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곧 치료 방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자폐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행동요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요법들도 많이 만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면서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